22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로 여야에 한동안 계속되던 내분이 외견상으로는 수습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대변인을 시켜서 문서로 본인이 그 재신임을 철회해달라, 즉 당원과 대의원에 자신의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철회해달라는 그저께 당무위원회와 의총연석회의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제 일단 문재인 대표의 거취는 더 이상 여론조사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할 것 없이 스테이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4월 재보선에 패배하고도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여러가지 조직들을 개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총선에서 대표가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반영한다라는 물갈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백의종군, 즉 공천에서 탈락시킬 그런 명분도 얻었습니다. 공천의 방법론으로는 100% 국민 경선 그 공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친노가 원하는 방식의 공천 룰도 확정했습니다. 자, 선거에 완패를 했으니까, 광주에서조차도 졌으니까, 그리고 성남 중원, 관악을 야당의 텃밭에서도 다 졌으니까 대표가 물러나라 라고 시작된 논란이 결국은 대표의 권한을 무한으로 강화시키고 본인이 대권 후보의 위치에 가기 좋은 방식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비주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문재인 대표는 어제 천정배 대표, 즉 너나 잘하세요라고 한 천정배 대표에 대해서 무례하다, 또 당 내부의 부패 척결을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섣부르다, 즉 아마추어다는 식이죠. 안철수 의원의 부패 척결 이야기 언급 중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현역 민주당 의원이자 새정치연합 의원이자 민주당으로 2012년 다시 또 합당해서 만들었을 때 당대표이자 19대 총선 공천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소 내용이나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마치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외견상으로는 진노가 거의 완성을 거두었고요. 진노의 문제를 제기해오던 비주류는 뿔뿔이 흩어진 양상이 되고 그들의 저항은 거세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는 뉴 파티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정의당, 또 중도적 인물, 그리고 새 인물, 영남 인물 등을 많이 보강을 하겠다 라는 방식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뉴 무슨 플랜, 뉴 무슨 당 플랜, 뉴 무슨 파티 플랜, 이런 거는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재의 혁신안이 그야말로 새정치연합이나 야당을 혁신시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야당 내부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당은 문재인 대표가 정권을 쥐고 공천까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비주류 중에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은 현재 3명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창당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박준영 지사가 신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 김민석 전 의원을 대표한 구민주당계 인물들이 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박주선 의원이 곧 탈당을 해서 새시대 민주당이라는 당을 또 만들겠다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그 다음에 박지원, 이런 비주류의 대표격인 인물들, 뭐 여기에 조경태 의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인물들은 과연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잔류해서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항상 정계 복귀론이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정당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공천 구도라면 친노는 다소 무리수가 있는 어떤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떤 정계 물갈이와 야권 내부의 물갈이, 더 나아가서 다선 의원의 물갈이, 그리고 자신들만의 공천 룰에 의한 비주류나 정적에 대한 물갈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리해 놓지 않으면 총선이 지나서 대선 후보를 확정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친노의 전략은 야권의 대표성을 51%만 가져도 된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즉 총선에서 작은 크기의 야당의 신당들이 몇 개가 생겨도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자신들과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친노와 또 비주류를 상징하는 온건한 사람 몇 명을 옆에 두게 나머지는 물갈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총선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총선에서 1당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야당 전체에서는 가장 의석이 많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2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가장 의석이 많은 1당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목표가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잡다한 남은 야당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왜 처음부터 하나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전부 당을 만들어서 나가느냐? 안 그래도 힘도 없고 1인 정당 비슷한 당들을 왜 만드느냐? 제가 볼 때는 당을 만들어야 나중에 합당이 될 때 자신들의 공천 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을 다 만드는 방식으로 뛰쳐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야당이 앞으로 아마 당이 한 6개가 될지 7개가 될지,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 떨어져 나간 인물들이 만드는 당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연초까지 약진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친노 빼놓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지분을 정리해서, 공천 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응하는 야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철수 의원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안철수 의원이 추진해오던 새정치연합하고 민주하고 합쳐서 정식 풀네임이 새정치민주연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나가버리면요, 그러면 남은 당이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까요? 아마 친노가 그 고민에 부딪힐 걸로 보이는데 이름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가 지금 관건인데요. 큰 범주에서 친노는 뭐 서울시장 박원순, 충남지사 안희정 같은 잠재적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친노의 범주 안에 묶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유력의 기사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안철수 의원, 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어제 3주년이라고 부패 첫 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흐름을 읽고 결단을 하는 타이밍이나 정치적 수사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철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선 후보 철수 등 뭐 당을 만들겠다 철수 등 몇 번을 철수했는지 그 본인의 이름대로 안 철수, 즉 철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탈당을 하려다가 철수해서 잔류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요. 결국 안철수 의원은 김한길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한길 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앞으로 야권에 몇 개 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을 하나로 묶는, 즉 흩어진 구슬들을 실과 바늘로 꿰는 역할을 김한길 전 대표가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안철수 의원은 탈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당의 잔류에서는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다음 대선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당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안철수 의원은 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현 구도를 흔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살려서 그 속에서 다시 대선 후보로 복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정치연합과 외부에서 창당이 되는 어떤 과정에서 자신이 캐스팅 보트를 던져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을 기다려가지고 그 시점에 탈당을 해서 외부에 만들어지는 정당의 중심에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영남이나 수도권에서, 즉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또 한 사람 주목받는 사람은 손학규 전 대표라고 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총선 전에 야당이,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외에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는 데서 본인이 역할을 다하고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해야만이 아마 정치 복귀에 명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차후 대선을 겨냥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고 봅니다. 현재 야권의 상황에서 어떤 인물을 데려다가 모셔서 삼고초려해서 당신이 대선 후보에 나서 주십시오, 이런 상황은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 의원의 이 새정치연합 민주당 내부에 남은 개파의 성격도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즉 손 의원이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요, 대중의 비판이나 비난 이런 부분들은 눈을 감고 야권의 전체의 새로운 어떤 형성과 노선 설정을 위해서 본인이 야권이 다 질이 멸렬해져 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정치적 결단을 해서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떳떳하고 또 옳은 정치 복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치 복귀 자체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은퇴하겠다 했다가 또 정치에 욕심을 가지고 뛰어드느냐 할 수 있겠지만 욕을 먹을 부분은 먹고요. 또 본인이 정치에 왜 복귀하는가 하는 명분은 정확하게 내세워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내 입에 감이 떨어지겠지 하면 절대 안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감을 누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먹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권은 전체가 나중에 하나의 정당이 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이 호남 정서를 포용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외에, 친노 외에 많은 당들이 만들어졌다가 이 당들이 결국 하나의 당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자, 그때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좀 생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나가느냐? 제가 볼 때는 11월 달하고 12월 달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남아서 내가 여기 남는가 또 떠나는가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계보의 공천을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시도를요, 끊임없이 친노하고 문 밑에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아마 뛰쳐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당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한 신문은 박 대통령이 당정청에 임기 말을 향해 가면서 진의적인 어떤 모양을 구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 내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마약 사이 파동 등으로 또 오픈 프라이머리에 사실상 좌절됐죠.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미련을 남긴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받게 되면 의석수에서
상당한 수를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그런 의석 피해를 감수하고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좌절될 건데, 그때 그러면 친박 핵심이나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마 김무성 대표를 얼마나 누르면서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즉 김무성 대표의 힘이 계속 약화되도록 만들면서 공천 지분을, 대통령의 지분을 확실히 우위적으로 챙기느냐 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진위 비박 김무성 대표 등이 반격을 해서 싸움이 다시 크게 벌어지면서 이 두 당으로 갈라지느냐. 그런데 흔히 보수 정당은 절대로 분열이 안 된다. 야권은 분열되지만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되기보다는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 체제를 약화시키면서 공천을 우위에 서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그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이 플랜 A라고 봅니다. 플랜 B는 하다 도저히 공천을 서로 합리적으로 나눌 수 없을 때 플랜 B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난 19대 총선 때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비대위 공천심사위원 등을 박 대통령의 뜻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명확하게 친박이라는 중선 맹세 하에서 공천이 주어졌고, 그 공천의 결과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당시 비대위원장의 힘을 빌어서 그때 과반수가 넘겨서 당선이 됐죠. 당선된 사람들이 친박으로서 입장을 대선 직후나 정권 초에는 보였지만 그 이후에 다 발을 빼고 이 담을 넘어서 비주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위 비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당의 친박은 30명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0명은 뭐 그것도 많은 거죠. 한 20명이나 친박이라 해야 되나 할 정도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공천 때 저렇게 하니까 다 배신하더라는 트라우마나 문제의식이 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을 할 때는 확실히 우리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배신하지 않도록 해서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당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전개될 대선 과정에서, 즉 대통령과 친박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시키겠다. 이것이 아마 지금 청와대나 친박의 총선 구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에는 좀 더 무게감이 있고 노예한 사람들로, 아마 올 연말쯤에는 당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개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각에 또 아마 친정체제를 갖춰서 대통령이 믿는 사람들로 주요 부서를 다 교체를 하겠죠. 그러면서 임기 후반까지 절대로 지금 이 얼마 전에 벌어졌던 국회법 개정안이나 유승민 파동과 같은 일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친정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이 박근혜 정권에 업적을 남기고 또 임기 말까지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하고 정권 재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정치를 한다면 그건 정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친박이라는 어떤 집단, 앞으로 뭐 신친박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친박들 중에는 뭐 거의 다 와해되거나 배신했기 때문에. 그럼 신친박을 구성한다면 이 신친박은 어떤 가치로, 예를 들어서 진위 비박과 차별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치를 좀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히 사람에 따른 계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됐는가 하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치를 할 때 계보라는 부분은, 적어도 야당은 계보가 명확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없지만은 친노라는 부분과 비노라는 부분에는 확연하게 정치 행위나 발언이나 색깔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친박과 친이 비박의 차이를 확실히 내려면 정치적인 칼라에서 분명한 가치지향적인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 하에서 예를 들어서 나의 정치적 칼라는 확연하게 이쪽이기 때문에 쉽사리 내 칼라가 바뀔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솔직히 말하면 총선에서 다수 당선도 확보할 수 있고 총선 이후에도 가치로 뭉쳐야 그 가치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권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놓고 공천주께 충성바치라 하는 것이 19대 총선에서 얼마나 허황됐는가 하는 부분은 대통령 스스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의 배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의 뭐 한 끼 밥 먹듯이 쉽게 메뉴 갈아치우듯이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 정치적 배신입니다. 사람을 놓고 많이 배웠고 학력이 좋고 부자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캐리어가 좋다고 해서 배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배신 더 잘합니다. 자, 신친박의 가치를 뭘로 어떻게 세워서 남은 친이 비박과 차별화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없이 사람들을 가지고 또 묶어서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는요 뭐 100마리를 묶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지만 정치인은 100명을 3명도 묶어가지고 끌고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친이 당정청 구상을 현실화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내세워야 될 명확한 가치와 차별성을 만들고요. 그 속에서 뭔가 세력을 형성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않는가. 급선무라고 저는 봅니다.